오늘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려고 형식을 좀 바꿔봤어요. 김정은 작가님이 쓰신 비표준 감정사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에세이 형식으로 짧은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동화책을 한 권씩 소개해 주시는 형식입니다. 저는 평소에 동화책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동화책들이 뭘까 하고 많이 궁금했었어요. 저는 이 책을 한 네다섯 번쯤 읽었던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사르르 소리를 내면서 녹고 추운 겨울에도 봄바람이 아스라이 가슴속에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작가님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이봄으로 검색하시면 김정은 작가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얼마나 제가 작가님을 사랑하는지 제 영상과 함께 제 오마주의 마음을 사랑 고백하듯이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곧 봄이 오겠네요. 설레이는 2026년의 봄입니다. 간절함.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함. 정은어. 한 가지 소망만을 바라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함께하는 책은 줄리 폴리아노가 쓰고 에린 스테드가 그린 고래가 보고 싶거든입니다. 고래를 기다린 시간. 원인 불명인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시험관 시술을 권유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30을 갓 넘겨 결혼할 때만 해도 금방 아기가 생길 줄 알았다. 때 되면 생기겠지. 조급해하면 더 안 되더라. 곧 생길 거야. 순리대로 때 되면 다 가진다는 말만 믿고 3년여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신혼을 즐기자던 남편과 나의 첫 마음은 조급함으로 변했다.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 잦았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긴 고민 끝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가 시술을 했다.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에 일주일을 꼬박 누워서 지냈다.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다. 이른 새벽 테스트기를 꺼내 곤히 잠든 남편이 깰까봐 조심조심 화장실로 갔다. 부푼 기대를 안고 테스트기에 소변을 묻힌 후 두 눈을 꼭 감았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눈을 떠 손에 들린 테스트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한 줄. 여전히 한 줄이었다. 눈물이 훔칠 새도 없이 쏟아져 내렸다. 이번에도 와주지 않았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간절히 바랐는데. 줄리 폴리아노가 쓰고 에린 이스테드가 그린 고래가 보고 싶거든 속 소년의 이야기에는 그 시절의 내 마음이 담겨 있다. 커다란 창문 앞에 한 소년이 앉았다. 텅 빈 창이 바다로 채워지고 소년은 어느새 풍경 속으로 들어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다. 고래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해. 바라보고 기다리고 저게 고래가 아닐까 생각할 시간. 의자와 담요도 필요하지만 너무 편하면 안 된단다. 깜빡 잠이 들 수도 있으므로 고래를 보고 싶다면 장미나 배, 펠리컨 같은 것은 모르는 척 해야 한다. 오롯이 고래만을 쫓은 소년은 결국 고래를 만났을까? 첫 시술 실패 후 냉동 배아 이식을 권유받았지만 곧바로 시도할 용기가 없었다. 남편의 실망도 커서 실패 소식을 들은 날은 유난히 처진 어깨를 한 채 집을 나섰다. 마음을 다독일 시간이 필요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을 다녀왔고 일상은 회복된 듯 보였다. 한동안 임신, 아기, 시술 이야기는 둘 사이의 암묵적인 금기어였다. 굳이 우울한 이야기로 슬픔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주말마다 취향에 맞는 영화를 보고 맛집과 여행을 즐겼지만 무엇을 해도 예전처럼 재미있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고래를 바라는지. 식당에서 아이 밥을 먹이느라 끙끙대는 가족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면 힘들겠다라는 말 속에 부러운 마음을 슬그머니 감췄고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하는 지인의 연락에 자꾸만 마음이 작아졌다. 일상은 평온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눈에만 무채색인 세상 속에 둥그만이 서 있는 듯 외로웠다. 고래를 기다린 소년처럼 어떤 유혹도 아기만큼 간절하지 않았다. 반년, 더는 버티기 힘들어 냉동 배아 이식을 했다.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해서였을까? 처음보다 조금 덜 긴장했다. 토요일, 이른 아침 1차 피 검사를 하기 전에 이번에도 테스트기를 꺼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려봤다. 한 줄. 한숨을 쉬며 시선을 떨구는데 아주 희미하게 한 줄이 더 보였다. 심장이 심하게 쿵쾅거렸다. 설마, 진짜? 아니겠지?
확신할 수 없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눈물이 날 만큼 기쁘다는 말은 정말 맞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눈물이 났다. 잔뜩 충혈된 눈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나 임신 성공한 것 같아. 에이, 아니겠지. 믿기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가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한 후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이처럼 부둥켜 안고 웃었다. 그간의 힘든 시간을 모두 날려버릴 만큼 행복했다. 첫째를 만나는 데까지 소년이 고래를 만나는 일만큼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망망대해에서 오직 고래만을 쫓아 울고 웃던 시간을 아이는 짐작이나 할까? 그림책에는 고래를 기다리는 소년 말고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한다. 바로 걔다. 저게 고래가 아닐까? 물으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소년을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책이 좋다. 소년이 혼자가 아니라 더 좋다. 친구 개가 없었다면 오랜 기다림에 소년은 진즉에 지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다시 고래를 기다린다. 이번엔 아이 말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이른 새벽 졸린 잠을 억지로 깨워 컴퓨터 앞에 앉는다.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아무래도 실력이 늘지 않고 더디기만 해도 이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즐겁다. 지칠 땐 줌을 켠다. 가족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줌 화면을 켜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새벽잠을 포기한 사람들을 만난다.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는 마음들 덕분에 외롭지 않다. 빨리 고래를 만나고 싶다는 조급함에 빨간불이 켜지면 그림책 속 문장을 작게 말한다. 고래가 정말 보고 싶니? 그렇다면 바다에서 눈을 떼지 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야. 공허함, 명사,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 정은어, 마음에 구멍이 뚫린 듯 아무리 채우려 안간힘을 써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을 가진 기분. 올리퍼 제스퍼의 글그림과 마음이 아플까 봐와 함께합니다. 삶이 유리파편처럼 부서진 날. 2014년 10월 25일 아침부터 복통에 시달렸다. 하지만 임산부인데다가 주말이라 병원에 가도 검사를 못 받으리란 생각에 참고 또 참았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눈앞이 하얘지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워서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다. 급성 충수염과 조산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맹장이 터져 급박한 상황이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듯다. 당시 나는 임신 4개월이었지만 이미 자궁문은 열렸고 아이가 막달 만큼 내려와 위급한 상황이었다. 아픈데도 혼자만의 지레짐작으로 참고 견딘 대가는 혹독했다. 나와 아이 모두 위험했고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고강도의 자궁 수축 억제제를 맞으며 더는 아이가 내려오지 못하게 버텼다.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말처럼 들렸다. 눈물은 펌프에서 나오는 물처럼 펑펑 쏟아졌고 울지 않을 땐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아팠는지, 왜 미련하게 버텼는지 뱃속 아기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겨우 2돌 안 된 첫째도 병원에 올 때마다 집에 가자고 졸랐다. 그 겨울 근무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했던 남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혹독하게 추운 계절이었다. 고위험 산모들이 모인 병실에선 가끔 아이를 잃은 산모가 퇴원했다. 임신 초기부터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는데 밤새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갑자기 아기가 나올까봐 무서웠다. 양막이 열렸고 한 달여를 버텼지만 아기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어떤 이별의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뻥 뚫린 듯 공허했다. 뱃속에 아이를 잃었지만 내겐 지켜야 할 첫째가 있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을 회복해야 했다. 아마 그 당시에 나도 지금 소개할 그림책처럼 슬픔을 병에 가두었는지 모르겠다. 소녀는 마음을 빈 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을 병에 가둔 소녀가 등장하는 올리버 제스퍼의 마음이 아플까봐를 만난 날, 이 책에 흠뻑 빠져들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꿈으로 가득했던 소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 소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기쁨에 겨워한 소녀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고 아픈 마음을 빈병이 가두어 버린다. 더는 아프지 않았지만 세상을 향한 열정과 호기심도 사라졌다. 그렇게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병은 점점 무겁고 불편해졌다. 소녀처럼 나도 점점 일상을 회복해갔다.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오면 죽은 아이 생각에 불쑥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지만 첫째에게 엄마의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픔을 가두니 더는 아프지 않은 듯 여겨졌고 이상하게 다른 감각도 무뎌져 갔다. 그저 아이를 위해 상황에 맞춰 웃고 버티는 일상이 이어졌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다. 아기를 잃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지금의 보금자리로 올라온 날은 유난히 눈이 펑펑 쏟아졌다. 왜 이렇게 불행한 일만 생기는 것인지. 태어나 처음으로 신을 원망한 그의 겨울의 눈은 마치 커다란 눈물방울 같았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던 나를 하늘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눈 내리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우리 눈싸움 하러 갈까? 남편과 나, 아이 셋이서 세찬 눈보라를 맞으며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만들던 기억이 선연하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한바탕 크게 웃었던, 온몸으로 눈송이를 맞으면서도 이상하게 포근했던 그 밤이 생각났다. 마음이 아플까 봐의 소녀도 어른이 되었다. 아픈 마음을 병 속에 가둔 채 세상에 무심하고 일상에 무기력한 어른. 어른이 된 소녀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닮은 작은 아이를 만난다. 코끼리는 왜 헤엄을 못 쳐요? 아이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던 소녀는 문득 병 속의 마음을 꺼내고 싶어졌다.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그림책 속 해피엔딩처럼 뜻밖의 선물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았다. 따스한 봄날에 봄이라는 태명을 가진 작은 생명을 만났다. 둘째가 태어나서야 비로소 병 속에 가둔 마음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다 축복이지만 엄마의 마음을 구원해준 이 특별한 존재가 없었다면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혹독하고 길었던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다시 찾은 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고 온 세상이 초록이 되는 신비로움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세상은 참 아름답다며 감탄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마음을 꺼냈습니다. 궁금함, 명사, 무엇이 알고 싶어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정은어, 정답이라고 믿고 싶은 것들에 의문을 품고 답을 찾으려 애쓰는 마음. 볼프 에르브루흐 그림. 커다란 질문과 함께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시작한 건 엄마가 되면서부터다. 가을의 끝자락, 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은 나무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둘째가 물었다. 엄마, 나무가 이상해. 나무가 옷을 벗어서 그런가 봐. 나무가 왜 옷을 벗었어? 사람들처럼 나무도 예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준비하는 거지. 아, 말이 익숙해진 아이는 틈만 나면 질문을 쏟아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 주어야 할지 난감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러니 그건 아이 때문이었을 거다. 태어나 처음으로 켜켜이 쌓아둔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한 것. 물음표를 달고 뭐든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난 아이처럼 내 속에 왜라는 잎들이 낙엽처럼 흔들리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한지 궁금했다. 아이처럼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 물었다. 충분히 기쁘고 만족한 상태라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지 또 물었다. 간절히 아이를 소망하던 시절엔 엄마만 되면 행복은 세트처럼 따라오는 마음인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엄마가 되었지만 자주 참을 인자를 새겼고 엄마 역할에만 매몰되어 나는 없다며 우는 얼굴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질문에 매달리며 답을 찾기 위해 애썼다. 5년의 육아휴직, 아이가 자라는 시간만큼 내 속의 부름도 점점 커져만 갔다. 그래서 볼프 에르브루흐의 커다란 질문 같은 그림책을 읽을 때면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건가요? 작은 소년의 물음에 다양한 이들이 답을 들려준다. 여러 답 중에서 죽음과 엄마의 말이 마음을 끈다. 나라도 그림책 속 엄마처럼 아이의 뺨에 볼을 비비며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각은 힘든 순간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분명하므로 파도처럼 너울대던 질문이 내게 닿았다. 나에게는 뭐라고 답할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지, 처음이 아닌 질문, 지면에 가라앉았던 물음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마흔이 넘어서도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태어났으니 살았고 이왕 사는 거 만족하며 살고 싶다는 막연한 답만을 품었다. 삶의 고비마다 갈팡질팡 헤맸던 건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타인의 인정만 갈구하며 쫓았기 때문이다. 객관식 시험 문제에 익숙해 정답만을 쫓고 오답인 이유를 치열하게 탐구하지 않아서였다. 누구도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고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삶조차도 옳다. 서두를 필요도 반짝일 필요도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될 필요가 없다는 버지니아 울프의 문장이 내면의 세찬 물보라를 일으켰다. 자기 자신이 되려면 나를 알아야 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지 물어야 했다.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하며 조금씩 나를 알아간다. 그림책을 만나며 품은 질문들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한다. 기억들을 헤집어 감춘 줄도 몰랐던 감정을 찾아내고 진심을 알아챈다. 이른 새벽, 낯선 나와 만나는 시간이 산소 호흡기처럼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다. 삶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죽음의 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질문을 품지 않았다면 코웃음 쳤을 답이었다. 삶의 마디에 꺾여 주저앉아 본 사람은 안다. 사랑은커녕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을. 오롯이 나를 위한 물음들. 신입사원 면접을 보듯 나에게 질문한다. 태어나 처음으로 나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한다. 적어도 내 삶에서만은 감독이고 주인공이고 싶다. 이 영화 또한 물음으로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냐고. 냉랭함, 명사, 태도가 정답지 못하고 매우 찬 마음. 정은어, 책임과 걱정으로 웃지 못하는 마음. 윤지회 글그림 방긋 아가씨와 함께합니다. 혼자의 성에 갇힌 왕비님, 나의 엄마께. 우리 딸들은 왜 엄마를 안 닮았나 몰라. 외모에 자신감이 대단했던 엄마는 예쁜 옷을 사서 입힐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엄마는 예쁜 편이었고 그런 엄마는 나의 자랑이기도 했다. 엄마는 남달랐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어떤 상황에도 화가 나면 분노를 표현했고 아이와 어른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엄마는 한 번도 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마치 혼자의 성에 갇힌 도도한 여왕 같았다. 윤주혜 작가의 그림책 방긋 아기씨에도 아름다운 왕비가 등장한다. 아주 크고 화려한 궁궐에 살지만 왕비는 마음 뚫 곳이 없고 혼자인 것만 같다. 몇 해가 흘러 예쁜 아기씨가 태어난다. 아기씨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흘 밤낮으로 열리고 왕비는 종일 아기씨 생각뿐이다. 죽다 살았지. 너희를 낳을 때 집 한 채 값이 들었어. 제왕절개를 했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엄마는 출산의 추억을 자주 소환했다. 우리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받고 싶어 하셨다. 상기된 얼굴로 얘기를 꺼낼 때마다 평소엔 몰랐던 온기를 느꼈다. 왕비도 분명 비슷한 감정이었으리라. 아기 씨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잠시도 곁을 비우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린다. 아기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웃지 않는 걸까? 근심은 깊어가고 아기 씨가 웃기를 바라며 특별한 선물로 값비싼 옷과 맛있는 요리, 우스꽝스러운 공연을 보여주지만 소용이 없다. 유년기를 떠올리면 늘 굳은 표정의 엄마가 있다. 나의 엄마도 잘 웃지 않으셨다. 늘 조금은 화가 나 보였다. 잘하면서도 친구들처럼 엄마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고민을 나누는 일은 없었다. 엄마는 항상 바빴고 피곤해 보이셨다. 그래서일까? 아이일 땐 동네 소문난 말갈량이었던 내 성격이 변한 것도 지금은 거의 사라진 중고교 시절의 사진을 보노라면 뚱한 표정에 화가 난 듯 보이는 아이가 거기 있다. 아기 씨가 웃지 않는다는 소문은 의사 카르가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간다. 왕비를 찾아간 카르가는 우는 사람도 웃게 만드는 신통한 비법이 있다고 속삭인다. 왕비는 그를 믿어보기로 한다. 카르가가 깃털로 아기 씨를 살살 건드리는 순간 아기 씨가 울음을 터뜨리고 왕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라 소리친다.
다급해진 카르가가 그녀에게 깃털을 갖다 대자 그녀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왕비는 웃고 웃고 또 웃다가 급기야 눈물까지 흘린다. 왕비님은 웃고 또 웃었어요. 어찌나 웃었는지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기 씨가 가만히 왕비님을 바라보았어요. 아기 씨의 눈에 환하게 웃는 왕비님이 비쳤어요. 그때였어요. 방긋 아기 씨가 웃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를 빤히 바라보던 아기 씨가 갑자기 방긋 웃는다. 온통 파란색이던 왕비의 얼굴색이 살구색으로 변한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왕비님이 아기 씨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인다. 아가야 사랑해. 엄마와 꼭 닮은 예쁜 표정으로 아기 씨도 따라웃는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들었던 날이 기억난다. 20살 중반. 더는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내버려 두세요! 소리쳤었다. 크고 높은 태산만 같던 엄마가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보이셨다. 딸아 미안해. 처음이었다. 엄마에게 대든 것도 나에게 사과하신 것도 기분이 이상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작고 약한 존재였나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엄마가 된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웃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딸이 엄마에게 드립니다. 작가 소개 아래 적힌 문장을 읽고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엄마가 웃기만을 기다렸나 보다. 아무리 기다려도 웃지 않는 엄마 때문에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자주 집에 계셨다.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하지 못하셨다. 엄마는 집에 가만히 앉아 남편이 돈을 벌어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장사도 하는 등 온갖 일을 하며 가정을 건사하셨다. 일하는 엄마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모습이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녹초가 되어 피곤한 몸을 누이던 가장의 역할과 아이들을 챙기는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셨다. 그 시절의 엄마를 생각하니 엄마가 왜 웃을 수 없었는지 알 것 같았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후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뼛속 깊이 느낀다. 남편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벌써 나가 떨어졌을 것이다. 엄마는 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셨다. 삶의 분노를 자식에게 쏟아내는 엄마가 미웠는데, 이젠 엄마가 불쌍하고 고맙다. 엄마 화났어요? 엄마는 동생한텐 다정하게 대하면서, 나한텐 왜 안 웃어줘요? 엄마 웃어봐요. 육아의 고단함에 지쳐 마음이 잔뜩 흐린 날마다 첫째가 말했다. 억울하단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의 말들을 아낌없이 표현하는데도 아이들은 매번 부족하다고 칭얼댄다. 엄마 품이 제일 좋고 늘 엄마의 사랑이 고픈 아이들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엄마의 품이 그립다. 따스한 엄마가 그립다. 삶의 파고에 홀로 외로웠을 엄마께 내가 사랑을 드릴 차례다. 엄마의 표정에 울고 웃던 아기 씨도 엄마가 되었다. 어른아이,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참 다행이다. 윤지회 작가의 문장처럼 엄마가 웃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못다한 마음을 전해야겠다. 엄마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다정함, 명사,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한 마음. 정은어, 정성을 다해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온기로 가득한 마음. 사라 스튜어트 글, 데이비드 스몰그린, 리디아의 정원과 함께합니다. 컴컴하고 어두운 기차역에 도착했다.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온 나라가 핑크빛 환희에 들떴던 시기에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매일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쉼없이 전공서를 외우고 문제풀이에 전념했던 겨울. 그토록 꿈꾸었던 선생님이 되었다. 가끔 묻는다. 특수학교가 어떤 곳인지,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고된 직업인지 알면서도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2003년 노란 점퍼에 쪽빛 추리닝을 입고 도망가는 아이를 쫓아다니던 어리바리 선생이 한 명 있었다. 아이들의 고성과 코끝을 찌르던 오물 냄새, 교육인지 보육인지 구분도 안 되던 시절. 하루에도 12번씩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자신이 없었다. 사라 스튜어트가 쓰고 데이비드 스몰이 그린 리디아의 정원을 읽을 때면 리디아가 도시의 컴컴한 기차역에 처음 도착한 장면에 자꾸 시선이 머문다. 컴컴하고 어두운 공간에 작은 소녀만 유채색이다. 책의 배경은 미국이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1930년대. 주인공 리디아의 부모님 역시 오랜 실직으로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는 중이다. 첫 장은 리디아가 짐 외삼촌께 보내는 편지로 시작한다.
도시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외삼촌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리디아를 맡아주겠다고 제안한다. 리디아를 보내야 했을 때 가족이 모두 울었다는 대목에 마음이 먹먹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아이까지 보내야 했을까. 편지에서 리디아는 말한다. 저는 작아도 힘이 세답니다. 교사가 된 첫 해 참 많이도 울었다. 원래 눈물이 많기도 했지만 매일 울 일들이 생겼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난 능력은 부족한데 열정만 가득했다.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져야 하는데 늘 제자리였다.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 아이를 쫓고 자해하는 아이를 말렸다. 자해를 막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학부모의 얼굴을 볼 낯이 없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같은 시를 썼던 선배 선생님도 내 모습이 안쓰러우신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꼭 오뚜기 같아. 집에 갈 땐 우는데 다음날 또 쌩쌩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도 리디아처럼 작지만 힘이 세지고 싶었던 것 같다. 웃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날들이었다. 그림책 속 리디아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다.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다. 유일한 혈육인 외삼촌은 웃지 않는다. 평범한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릴 만한 상황이건만 이 작은 소녀는 주변의 사람들, 특히 웃지 않는 삼촌이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여기저기 꽃들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리디아는 삼촌을 비밀 장소로 초대한다. 리디아와 에드 아저씨, 엠마 아줌마는 옥상 한가운데 정성껏 가꾼 정원을 통째로 외삼촌에게 선물하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그들을 마주한 외삼촌은 얼어붙은 듯 굳은 채 서 있었다. 외삼촌은 결국 웃으셨을까? 선생님, 이거 따뜻한데 드세요. 수줍게 붕어빵을 내밀던 애의 어머님을 만난 건 교사가 되어 두 번째 봄을 맞았을 때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어머님도 장애가 있으셨지만 아이를 위하는 마음만은 여느 부모님과 다르지 않으셨다. 지적 장애와 당뇨, 녹내장애, 병치레가 잦은 M을 어머님은 헌신적으로 보살피셨다. M은 그의 일반 학교에서 교사를 밀어 특수학교로 온 H와 한 동네에 살았다. H는 특수학교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업 중이던 교사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례적으로 특수학교에서도 정학 처분을 받았고 병원 치료와 가정학습을 병행했다. H의 담임이었던 나는 병원과 집으로 가며 H를 만났다. H를 만나러 갈 때는 꼭 M의 집도 들렸는데 어머님이 늘 따스한 환대로 맞아 주셨다. 따뜻한 형편을 알고 과일이라도 사다 드리면 미안해 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스승의 날 즈음이었을 것이다. 어머님이 집 근처 가게를 지나다가 선생님 생각이 나서 샀다며 예쁜 머리끈을 슬쩍 책상에 올려두고 가셨다. 어느 날은 가정방문 오실 때 집에 들러달라며 신신당부하셨다. 아침부터 몸살 기운에 몸이 천근만근이던 날 얼굴만 잠시 뵙고 가려고 들렀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작은 상을 내오셨다. 갓 지은 밥 한 공기에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뻐근해지며 목이 메었다. 겨우 감사하다는 말을 꺼내고 후루룩 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따뜻했다. 지금도 가끔 추위에 마음 한 자락이 서늘해지면 애의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떠오른다. 그 시절 나는 리디아였을까, 외삼촌이었을까? 사실 누구였던 중요하지 않다. 다만 먼 길을 돌고 돌아 나를 버티게 하고 여전히 이 길을 가도록 이끈 너머엔 그 시절 나를 안아준 어머님들이 계셨다. 유난히 따스했던 된장찌개가 있었다. 외삼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꽃으로 뒤덮인 케이크였어요. 저한테는 그 케이크 한 개가 외삼촌이 1000번 웃으신 것만큼이나 의미 있었습니다. 만족, 명사, 모자람 없이 흡족하게 여기는 마음, 정은어, 부족함조차도 다정하게 바라보는 마음.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글그림,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와 함께합니다.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5년의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1년 휴직 후 코로나로 한꺼번에 변해버린 교육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을 때도 부족함과 마주하는 일은 힘겨웠다. 육아 휴직을 빼더라도 12년을 몸담은 곳이다. 기본은 해내리라 믿었건만 현실은 달랐다. 오랜만에 맡은 담임 역할과 새롭게 바뀐 시스템에 신규 시절로 돌아간 듯 허둥댔다.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부끄러움으로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진지 태어난 척 버텼지만 실망 가득한 날들에 휘청거렸다. 영화 필름처럼 무심히 흘러가는 일상에서 서툴고 못난 모습들을 뚝 잘라 없애버리고 싶었다.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작은 위로의 말이 간절했던 날. 그림책 한 권이 다정하게 나를 쓰다듬어 주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에는 어딘가 하나씩 부족한 5명의 친구가 등장한다. 배에 큼직한 구멍이 있는 구멍이, 몸에 꼬깃꼬깃한 주름이 있는 주름이, 몸이 물렁물렁한 물렁이, 모든 게 거꾸로인 거꾸리, 일은 그대로 엉망진창이. 5친구에겐 특별한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다. 이따금 누가 가장 못난 이인지에 대해 입씨름을 했지만 즐겁기만 하다. 어느 날 낯선 친구가 찾아온다. 잘생긴 얼굴, 늘씬한 몸,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완벽한 친구다. 뭘 하고 있냐고 묻는 완벽이의 물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대답하는 5친구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며 깜짝 놀라는 완벽이의 말에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들은 완벽이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다며 쏘아댄다. 완벽이의 일침에 충격을 받은 5친구가 단점을 곱씹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단점으로 여긴 특징들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성적인 사람은 소심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하며 세심할 수 있다. 덤벙대는 사람은 허술하고 일처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관계에서 상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조금씩 내성적이고 외향적이며 덤벙대기도 하고 꼼꼼하기도 하다. 어떤 성향이 조금 더 두드러질 뿐 하나의 특성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니며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도 한다. 단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5친구는 완벽이만 남겨둔 채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밖으로 나간다. 완벽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다.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을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움직이겠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한다거나 무모한 일에 도전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으리라.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들은 결함이 있는 외모, 성격, 능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숨막히는 풍경이다. 완벽한 사람들끼리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어떠한 모험과 좌절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의 풍경을 떠올리니 삭막하기만 했다. 사람은 누구나 몇 명의 못난 일을 거느리고 산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구멍이, 주름이, 물렁이, 거꾸리, 엉망진창이는 우리 삶의 특정 장면에 불쑥 고개를 내민다. 내 안의 구멍이 덕분에 화를 가라앉혔고 마음이 허전한 날엔 주름이가 간직한 추억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은 날은 물렁이가 나타났고 벽에 부딪힐 때 긍정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건 거꾸리 덕분이었다.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날에도 소소한 성취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엉망진창이 덕분이었다. 5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나 또한 감추고만 싶었던 못난 이들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자신을 몰아세웠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체 잘하는 게 뭐냐는 자책이 습관처럼 튀어나왔다. 안아주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채근하는 데 앞장선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완벽을 종용하는 현실에서 나는 나에게 가장 해로운 사람이었다.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왜 내게만 이토록 모질게 대했을까? 첫째가 친구들은 모두 종이접기 대장, 축구 대장인데 자신만 잘하는 게 없다며 잔뜩 뿌리 죽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금방 눈에 띄나 보다.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아이를 바라보다 넌지시 말해주었다. 넌 자전거도 잘 타고 동생이랑도 잘 놀아주는 다정한 형인데다가 기발한 놀이도 곧잘 만든다고. 무채색이던 아이의 얼굴이 생생해졌다. 덧붙여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모두 서툴다고. 인생의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우리 내면의 못난 이들 덕분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하려다 멈춘다. 정작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건 아이가 아니라 나다. 부모가 온몸으로 보여주면 아이는 저절로 배울 게 분명하다. 읽으면서 몇 번 울컥울컥 하는 목소리 들으셨나요? 곧 김정훈 작가님을 만나 뵙고 직접 책의 소감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조금밖에 소개를 못했어요. 비표준 감정사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윤희연이었습니다.